아이를 재운 후 책상에 앉아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마흔을 앞둔 애엄마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을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왔을 것 같지만 저도 사실은 인생에서 험난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쓸 사연은 저에게 참 많은 추억과 불행을 안겨줬던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시절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임했던 나이인 만큼 사랑도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고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했네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작은 반지를 하나 내밀었을 땐 제 인생에 드디어 영원한 내 편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다정함과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했죠. 그 사람은 절대로 저를 속썩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의 사랑을 가로막는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를 첫눈에 보더니 질문 폭격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하고 계십니다. 너 지금 하는 일은? 평범한 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만데?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야?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정원 씨랑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내가 허락 안 해준다고 헤어질 것도 아니면서 뭘 허락을 받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뭐 노력하는 건 너의 자유지.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 제가 봐도 제 능력과 스펙이 출중하지 않은데 어르신 입장에서는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 또한 흠이 된다는 걸 알게 되니 서러웠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님은 이후로도 쭉 저를 떨떠름하게 보셨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사실 당시 남자친구도 딱히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괜히 제가 숙이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반대가 심하셨지만 저희의 굳건한 마음을 갈라놓으실 순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같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자고 제안할 정도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죠.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뱉으시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어코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래, 너희가 이겼다. 너희 마음대로 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할게요. 여태껏 내가 못되게 군 것들은 잊어다오. 나도 내 자식 소중해서 그랬던 거니까. 너도 애 낳아보면 알 거다. 이해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요. 지금은 일단 태교에 집중하렴. 천천히 신혼집도 알아보고 혼인신고도 신혼집 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하면 되겠네.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합가하는 건 어떠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아직 어리고 태교에 집중하느라 살림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니 나랑 살면서 하나씩 배우면 돼.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결국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시부모님 댁에서 합가를 하게 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천진난만하게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설마 임산부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킬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들의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잖아요. 소중하게 대해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단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리고 6시에 출근하는 시아버지 아침 차려드리고 출근하시는 거 배웅해드리고 바로 아침상 치운 후에 또다시 아침상을 차려야 했죠. 남편이 7시쯤 일어나 준비하면 그 사이 아침상을 차려놔야 했죠. 그리고 남편까지 출근을 배웅하고 나면 설거지에 빨래를 해야 했고 방바닥까지 대충 닦고 나면 어느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먹을 점심을 차려야 했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진짜로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건 힘든 축에도 못 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에게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볼 때 머리가 텅텅 비워져 있는 것 같다. 네? 이럴 땐 집간장을 쓰라고 했잖아. 너 또 그냥 간장 썼지? 아, 깜빡했어요. 내가 살다 너같이 멍청한 애는 처음 봐. 어쩜 그렇게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니? 너 학창시절 때도 공부 못했다며? 알만하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격리나 하다가 잘렸지. 이제는 안 잊어버릴게요. 그런데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서 가끔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 시도 때도 없이 졸리지,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마나 몽롱한데요. 어머님이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해? 너 지금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명령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서운한 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림 제대로 배우겠어. 막말로 내가 널 마음에 들어해서 집으로 들인 것도 아니고 떡하니 임신부터 해와서 우리 집으로 비집고 들어온 건데 내가 좋게 볼 거라 생각했어? 나라면 예쁨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너는 무슨 내가 불만부터 얘기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지금 네가 우리 집 들어오고 나서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남편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제대로 허리도 못 펴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빈둥빈둥 돌면서 식비나 축내고 있잖아. 뭐 느끼는 거 없어? 나라면 미안해서라도 불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정말 마인드 자체가 우리 아들 최고 그 자체더라고요. 며느리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들뿐이셨어요. 저는 그저 아들을 빼앗아가는 여우 같은 여자일 뿐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몸에 근육통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아픈 저를 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너 밥 안 차릴 거야? 어머님, 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유난이다, 유난이야. 몸 약한 거 어디다 써먹을래? 가만 보면 너 조금만 불편해도 들어 눕더라. 그게 아니라 진짜 아파서 그래요. 나도 임신했을 때 아팠어. 아파도 잔치상 제사상 전부 다 내가 차렸어.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서운한 걸 얘기하면 항상 나 때는 말이야 하시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땐 내가 잘하면 모든 게 평화롭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집의 파출부였어요. 사실 파출부는 월급이라도 주잖아요. 저는 노예나 다름없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저더러 몸 좀 그만 혹사시키라고 제발 안정을 좀 취하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잖아요. 뱃속의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어기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아했던 음식도 먹고 친구를 만나 수다도 떨고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밤늦게 시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너 대체 뭐하는 애야? 왜 이제 들어와? 어머님, 저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더러 제발 안정 좀 취하래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손주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지금 반항을 했다는 얘기야? 저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몸이 이렇게 힘든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하여간 지가 제일 힘들지. 다른 건 몰라도 출산할 때까지만 저 좀 쉬게 내버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제 아기 지켜야겠어요. 그럼 살림은 누가 하고? 원래 어머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들어온 이후로 제 얼굴만 보면 일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살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임신했을 땐 시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구나.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어머님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 둘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가르치려 들기까지 하네? 그래, 너 잘났다. 멍청한 시어미가 너를 괴롭혀서 미안했다. 됐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고귀한 며느님께 일을 시켜서 미안해서 어쩌냐? 이제는 음식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할 테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마.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 알겠니?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림시키겠어? 시어머니께 서운한 걸 말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남편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매정하게도 남편은 야근이다, 회식이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항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회식을 하느라 새벽 2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은 언제 알아봐? 돈이 있어야 알아보지. 요즘 집값 장난 아닌 거 몰라? 당신이 어머님 좀 설득하면 안 될까? 내가 분가 얘기 꺼내면 큰일 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오늘 연락도 없이 밤 늦게 들어왔다며? 대체 어디서 뭘 한 거야? 너무 쉬고 싶어서 그랬어. 집에 있으면 내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병원에서는 제발 안정 좀 취하라는데 집에 오면 정신없이 일만 해야 하잖아.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셔. 내일 일어나자마자 사과드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은 적어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내인데?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나라면 그냥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예 하면서 흘러 넘기겠어. 그걸 가지고 왜 마음에 혼자 담아두냐고. 가만 보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임신한 아내한테 예민하다고?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림하는지 알아? 육체 노동에 정신 노동에. 차라리 임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심경이야. 결혼하면 중간에서 잘 케어해 준다며. 무조건 내 편 들어줄 거라며. 그런데 지금 봐. 당신은 계속 어머님 편만 들고 있잖아. 어머님이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얼마나 막말을 해드시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럼 나들 어쩌라고.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잖아.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입 닫고 귀 닫고 살면 되잖아. 당신은 바깥에만 있잖아. 그래서 모르잖아. 일부러 회식 핑계 대면서 새벽에 들어오면서. 회식 핑계? 내가 노냐? 누구 때문에 뼈 빠지게 일만 하는데. 회식을 매일 하는 회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먹고 싶은 거 사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만날 때마다 잠 못 자게 붙잡고 싫은 소리만 하니까 그렇지. 나도 피곤해. 이럴 거면 결혼 왜 했어? 부부인데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되는데 이럴 거면 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내가 요즘 얼마나 우울한지 알아?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음식 냄새 맡으면서 밥 차려야 하는 내 심경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럼 관둬. 누가 뭐라 해? 그냥 이혼하자고 하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진짜 지겹다. 언제까지 하소연만 들어야 하는데. 그래, 당신 임신한 거 알아.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여기 안 힘든 사람 있어? 그럼 다 늙어서 관절 안 좋은 엄마가 밥 차려야 돼? 그냥 결혼 전에 말해주지 그랬어. 효자니까 피하라고. 비꼬지 마. 짜증나니까. 이제는 내 모습 하나하나가 다 짜증나지? 회사 여직원한테는 좋은 아침이라고 안부 문자할 시간은 있고 나한테는 얘기 들어줄 시간조차 없는 거지? 야, 설마 내 핸드폰 봤냐? 회식 갔던 건 맞아? 그 여직원 만난 건 아니고? 가지가지 한다. 이제는 염탐까지 해. 너 스토커야? 질린다 진짜. 의심스러우니까 본 거지. 왜 몰래 봐?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남편은 술에 취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그날 또 어김없이 술에 취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상을 이어갔죠. 제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남편만큼은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 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던 찰나 머리가 핑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혈을 하며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오열을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서 엄마로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아기를 보내주고 온 날 시댁에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유산 한번 했어. 어차피 애는 또 생기니까 걱정 말고. 그나저나 집에 반찬이 없네? 나물 반찬 안 해놨니? 그 와중에 반찬 타령이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화가 나서 정신줄을 잠시 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저한테 반찬 안 해놨다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뱃속에 품었던 아이 보내고 오는 길이에요. 제가 왜 유산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 임신하고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니까 아기도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다 내 탓이라는 얘기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니 네가 애를 못 지킨 걸 가지고 왜 남 탓을 해? 네가 네 몸 간수를 제대로 못한 탓이지? 네, 또 제 잘못이죠. 어머님한테 저는 그냥 머슴 같은 사람이잖아요.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사람 대접해주신 적이나 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준 적이 있냐고요?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북한 음식 입덧하는데도 아기 굶을까봐 꾸역꾸역 입에 넣다가 개워낸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지치고 힘들어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럼 네 신랑 밥을 내가 차려? 네가 알아서 잘하겠다며? 아들, 그냥 반납할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너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 집안에서 단 1초도 더 있고 싶지가 않네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거잖아요. 저는 그대로 대충 짐을 싸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출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도 돌변한 마당에 제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충동적으로 집을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해방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갈까 고민했던 저는 결국 친정에 가서 며칠 내내 잠만 잤습니다. 친정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말없이 맞아주셨고 딸이 유산했다는 소식에 같이 우시면서 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잔뜩 해주셨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친정엄마가 조심스레 물어보셨습니다. 이서방한테는 알린 거야? 여기 있다는 거 아셔? 엄마, 나 지금은 요양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뒀죠. 남편도 정말 웃긴 게 아내가 연락이 안 되면 처가에 찾아오든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연락을 받지 않으니 그 길로 내버려 두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쉬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까마득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가출까지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저를 굉장히 괘씸해하고 계실 게 분명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셨을 거예요. 그 상상만 하면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분가를 약속하고 저에게 다시 자상하게 대해준다면 저는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요양을 하니까 몸이 다시 제대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친정엄마는 묵묵히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친정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이혼하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엄마랑 둘이 살아도 난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서방이 힘들게 해? 그래서 집에도 안 돌아가고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세상에 찰떡같이 잘 맞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니? 다 맞지 않아도 노력하면서 사는 거지. 나도 네 아빠랑 신혼 때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많이 싸웠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별일 아니더라. 그냥 참고 양보해 줄 걸 싶더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될 거야. 시간이 흐르니까 증오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시어머니도 그런 제가 괘씸하게 느껴졌을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하는데 저는 철없는 마음에 무작정 가출부터 한 것 같아서 그게 후회가 됐어요. 이제는 저도 마음이 정돈됐으니 시댁에 돌아가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던 시댁을 다시 향하게 됐죠.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찰나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오늘 주말인데.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청환이가 세상을 떠났어. 네?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왜요? 장례는 우리가 치렀어. 경황이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저에게 연락할 것 같던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뇨.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 사람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작은 묘지가 모여있는 공원에 가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비석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작은 묘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서 비석은 못 세웠어.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기대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했다.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사람 못 보내요. 이렇게는 못 보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자식을 앞세운 건진 모르겠다.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밥은 드셨어요?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 자격도 없지. 그렇게 그날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위로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만큼은 가족애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을 당한 저는 한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제 잘못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을 나가지만 않았어도 그 사람이 술을 마셨을까요? 만약 제가 가출해서 그 슬픔에 술을 마시다가 그 사고를 당한 거라면 모두가 제 탓인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시부모의 상황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인 중에 이런 말을 건네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말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다행이야. 애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다며. 너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다시 그런 사람이 찾아올까 싶은 거예요. 힘든 날들이 평생 이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무심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지나는 만큼 마음이 점점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혼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다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은 시간에는 부업을 하며 보냈어요.
딱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남는 시간에 생기는 공백이 싫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사니까 시간도 빨리 흐르고 아무 생각도 안 드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날 무렵이었을까요? 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단골로 다니는 카페 사장님이셨는데요. 동네 사람이라 몇 번 마주치며 인사한 게 다인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진 않았어요. 사람이 정말 진솔하고 점잖아 보였거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라 편하기도 했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다가왔고 저는 처음으로 둘이 식사를 하던 날 저의 과거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야 미리 알려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식은 생략했고 임신부터 하는 바람에 시댁에 얹혀 살면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산을 했고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군요. 고생이 참 많으셨겠네요.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여기는 편이라 물어볼 생각은 없었지만 알려주셨다는 건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 사람은 저의 과거를 말 그대로 그렇구나 하며 넘기더라고요. 쿨한 건지 배려심이 좋은 건진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늘 같은 자리에서 소나무처럼 저를 반겨주는 느낌이었달까요? 사람에게는 각자에 맞는 인연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에게는 그 사람이 인연이었던 것이죠. 망설였던 저를 참고 기다려준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조심스레 인연을 믿기로 했고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별다른 위기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결혼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 결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딸처럼 정말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도 존재할 수 있구나 느낀 순간이 많았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가자마자 그곳에서 아기가 생겨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임산부가 됐네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제 걱정과 다르게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아들을 출산하게 됐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돼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됐습니다. 가끔씩 예전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쯤 지나니까 점점 흐릿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조금씩 지워졌죠.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거짓말처럼 그 사람을 10년 만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울어서 어르고 달래봤지만 계속 우는 거예요. 게다가 열까지 나는 바람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치료를 받고 아이의 열이 금방 내려갔어요. 안도하려던 찰나 멀리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돈 받았으면 이 여자 살려내! 소리가 너무 커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웬 남자가 자기 아내 살려내라며 의사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심각한 분위기일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악화될 수 있냐고! 당신들 돌팔이 아니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순간 소름이 쫙 돋았죠. 설마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얼굴이었는데 마주하자마자 갑자기 생생한 듯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남자는 바로 10년 전 죽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몸짓도
화를 낼 때 잡히는 미간 주름도 딱 그 사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저를 보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도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누구시죠? 애써 연기하지 마. 당신은 1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 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지금 그 말이 나와? 그 사람은 아내 앞에서 당황하는 듯 보이더니 저에게 다가와 속삭이더라고요. 나랑 다른 데 가서 얘기 좀 해. 응? 어서. 저희는 그렇게 1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믿기지 않더라고요.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사람은 허겁지겁 와이프를 다른 곳으로 보내더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에 가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왜 당신이 살아있는 거야? 나는 분명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고 묘지까지 갔었단 말이야. 그래, 그랬었지. 나는 당신한테 죽은 사람이었어. 그 정도로 지긋지긋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일단 진정해. 많이 놀란 거 아는데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빠짐없이 얘기해. 당장. 우리 엄마 말이야. 워낙 우리 사이를 반대했었잖아. 그때 당신이 집 나가고 나니까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더라. 알아듣게 얘기해.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래. 뭐 이제 와서 솔직 터놓고 얘기하자면 그때 나 만나는 여자 있었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야. 당신이 가출하니까 얼씨구나 싶어서 재혼하라고 난리를 피운 거지. 그게 지금 와이프야. 그런데 당신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엉겁결에 내가 죽었다고 해버린 거지. 아들이 새장가 들었다고 하면 반응이 불보듯 뻔하니까. 그 묘지는 아마 우리 사촌동생 자리일 거야. 우리 가족 묘거든. 아무튼 엄마도 엉겁결에 그래버린 거니까 나중에 많이 미안해 하더라. 갑작스러워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거겠지. 그런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 그러니까 당신 새장가 들게 하려고 어머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제정신이야? 나도 처음엔 당황했어. 그런데 고집불통인 거 알잖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거짓말한 어머니보다 당신이 더 나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여태껏 당신이 나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죄책감 갖고 살았는지 알아? 미안해. 나도 그때는 철이 없었어. 우리 둘 다 너무 어렸잖아. 그리고 지금 나 벌 받나 봐. 우리 와이프 암이거든.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퇴원하니까 다시 재발이네. 돈이 쉴 새 없이 들어가서 미치겠어. 의사들은 내 돈 받아먹기만 하지 제대로 치료도 안 해줘. 아주 죽을 맛이야 진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뭐가? 당신이랑 갈라서길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보니까 내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 목매달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땐 좋았지. 우리 둘 다 죽고 못 살았잖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전화번호나 주고받을까? 앞으로 쭉 그렇게 살아. 자기야. 자기라는 말 꺼내지도 마.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사람 마음 난도질해놓고 새장가 드니까 좋았냐? 지금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우스워 보여?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컷 화풀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내 인생에서 빠져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제발 앞으로도 보지 말자. 응급실에서 나오는데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를 빼러 미리 나가 있었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죠. 그랬더니 남편도 놀라면서 그 자식 지금 어딨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진정시켜주며 제가 잘 때까지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증오심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제일 용서할 수 없었던 건 저에게 증오할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던 죄책감을 심어준 거였어요. 그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었더라면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죠. 저만 바보가 된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바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간이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 번호라 무심결에 받고 말았고요. 여보세요? 나야. 그때 그렇게 가고 나서 마음이 쓰여서. 이것도 인연인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부탁이야. 우리 제대로 끝도 못 맺었잖아. 나한테 변명할 기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기다릴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마주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갑네. 할 말이 뭐야? 그때 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사실 그때 나 알잖아. 능력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었다는 거.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도피하고 싶었던 적이 많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여자를 만나게 됐었지. 지금은 너무 후회해. 거짓말 아니고 자주 당신 생각을 했거든.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왜 놓쳤을까? 만약 그때 놓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할 텐데. 혹시 당신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요점이 뭐야? 제대로 말해. 시간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와이프는 암에 걸렸는데 나랑 새 출발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야? 나 그 사람 사랑 안 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다고 했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도 나 그리웠잖아. 그때 그 감정을 느끼게 해줄 만한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이렇게 돌아 만난 것도 인연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자신 있어.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있잖아. 나랑 도망가자. 뭐? 도망? 당신 남편 카페 몇 개씩 가지고 있던데? 이 근방에서 유명하다며. 당신한테도 좀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 돈 좀 훔쳐다가 같이 달아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어때? 와, 정말 쓰레기네? 미쳤니? 그 정도로 나는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은 거야. 내 맘 모르겠어? 됐네요, 이 사람아. 정신 차리고 세수나 좀 해. 지금 눈에 눈곱 껴있는 거 보기 불쾌하거든? 내가 오늘 여기 나온 건 당신이라는 거머리를 떼어내기 위해서야. 당신 만나러 나온 거 우리 남편도 알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거든.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미쳤다고 너랑 도망을 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럼 있잖아. 나 돈 좀 꿔줄 수 있을까? 싫어. 차라리 지나가던 노숙자한테 돈 꿔주고 말지. 내가 노숙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남편이 어차피 돈도 잘 벌잖아. 건물도 있던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너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징그럽다 진짜. 스토커야? 염탐 좀 그만해. 지긋지긋해.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나 돈 좀 꿔줘라. 그러면 다시는 안 나타날게.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바보 네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없는 자식 취급당한 지 오래됐어. 우리 엄마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셔. 가끔씩 소식 물어보더라. 살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 처음 봐. 네 엄마 만나면 전해줘.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대접도 못 받는다고 꼭 전해. 그리고 너 돈 필요하면 네가 직접 벌어. 한 번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덕분에 죄책감도 다 덜었으니 나는 이제 행복하게만 살게. 그날이 아마 한파주의보였을 거예요. 카페에서 나와서 제가 차를 타니까 그 남자도 뒤늦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차를 끌고 나가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로 서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추억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임시방편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망 소식이라뇨. 아무리 그래도 너무 선을 넘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품고 있었네요. 건너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그 사람 와이프가 투병 생활을 한 지가 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는 제가 그때 의심했던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문자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올렸던 그 여직원 말이에요. 둘은 그때부터 불륜 관계였고 제가 가출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살림을 합쳤던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그걸 응원까지 해준 거고요. 그런 집안에서 시집살이를 견뎌냈으니 과거의 저를 위로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아무튼 이제는 모든 감정을 내려놨어요. 과거에 얽매일수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거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못난 남자를 만난 탓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은 여태껏 저를 속상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감동시켜줄 때가 많거든요. 인생이 험난하다고 스스로를 탓할 게 아니라 그럴 땐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애초부터 싹을 잘라내는 것이 낫다는 걸 이 기회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픔 뒤에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된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후회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나중에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면 저는 절대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대로, 저는 제 인생대로 살 작정이에요. 노후가 되면 우리는 우리끼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미리 약속을 했답니다. 만약 지금 너무 힘들다면 가끔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세상은 넓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 매몰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사연을 써봤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